2009년 7월 6일 월요일 아침 전남 순천시 황전면의 작은 마을의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더울 것 같은데. 백철수는 마당을 가로질러 화장실로 향하며 중얼거렸어요. 55살의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죠. 아내 최순자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밭일을 나가는 게 일상이었고 오늘도 그런 평범한 하루가 될 거로 생각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던 백철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담장 아래 구석진 곳에 뭔가 놓여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비닐봉지였어요. 묵직했습니다. 들어올리자 투명한 비닐 사이로 뿌연 액체가 찰랑거렸죠. 막걸리네. 백철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가 두고 간 걸까? 이 시간에 담장 아래에 막걸리를?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농촌 마을에서 이웃끼리 먹을 것을 나누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아마 새벽에 누가 갖다 놓은 게 아닐까 싶었죠. 일단 안에 넣어두고 가야겠네. 백철수는 막걸리 봉지를 들고 툇마루 아랫방으로 옮겼습니다. 무겁고 묵직한 게 제법 양이 많아 보였어요. 나중에 아내와 함께 마시면 되겠다 싶었죠. 봉지를 방 한쪽에 내려놓고 백철수는 서둘러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시간이 흘러 오전 11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엄마한테 새참 가져와야겠다. 막내딸 백지영이 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22살의 지영이는 어머니가 일하는 밭에 간식을 가져다 주려 집을 나섰죠. 부엌에서 준비한 김밥과 과일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방을 나서다가 구석에 놓인 막걸리 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지? 이거 아빠가 갖다 놓으신 건가? 지영이는 막걸리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밭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와 이웃분들이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운 여름날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이면 힘든 농사일도 한결 나아질 거였습니다. 엄마들 좋아하시겠다. 지영이는 새참 바구니와 막걸리 봉지를 함께 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어머니 얼굴에 번질 환한 미소를 상상하면서요. 밭에 도착한 지영이는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어머니와 이웃 아주머니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새참이요. 어머, 우리 딸 왔네. 고생했어. 최순자는 밝게 웃으며 딸을 맞이했어요. 함께 있던 김옥희, 이순덕, 박미자 아주머니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아이고, 지영이가 새참까지 챙겨왔네. 기특해라. 막걸리도 가져왔어요. 한 잔씩 하세요. 지영이가 막걸리 봉지를 꺼내자 여인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막걸리까지. 완전 최고다. 더운데 시원하게 한잔 해야겠네. 최순자는 봉지를 열어 그릇에 막걸리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뿌연 막걸리가 그릇을 채웠습니다. 4명의 여인들은 각자 그릇을 받아들었죠. 자, 건배. 오늘도 고생했어요, 우리. 찰랑 막걸리를 입에 가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막걸리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여인들은 아무 의심 없이 한 모금, 2모금 마셨습니다. 뭔가 맛이 좀 이상한데? 김옥희가 먼저 이상함을 느꼈어요.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나도 그런 것 같아. 상한 건가? 이순덕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모금을 마신 뒤였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최순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어지러워. 숨이. 최순자는 그릇을 떨어뜨리고 비틀거렸습니다. 김옥희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어요. 뭐야 이게? 엄마. 지영이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최순자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순덕과 박미자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기 시작했죠.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지영이의 비명이 한적한 밭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롭던 오후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어요. 누군가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작은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4명의 여인들. 하지만 최순자와 김옥희는 끝내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순덕과 박미자는 중태에 빠졌죠. 의료진은 급히 혈액 검사를 실시했고 곧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산가리 중독입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어요. 청산가리, 맹독성 물질이 막걸리에 섞여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독을 탄 거였죠. 항전면 마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경찰과 검찰이 급히 수사에 착수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된 거였죠. 그리고 수사의 칼날은 곧 백철수와 그의 딸 백지영을 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후 백철수와 백지영은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백철수 씨, 그날 아침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사관의 날카로운 눈빛이 백철수를 향했어요. 백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제가 화장실 갔다 오다가 담장아래서 막걸리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방에 넣어두고 일하러 갔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는 몰랐다? 네, 전혀 몰랐어요. 이웃이 갖다 놓은 줄만 알았죠. 수사관은 메모하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내 최순자 씨와 사이가 어땠습니까? 백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만은 않았거든요.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죽이고 싶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다툴 때도 있었지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부부가 안 싸우고 살 수 있나요? 그냥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수사는 점점 깊어졌어요. 검찰은 백철수와 백지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죠. 두 사람이 막걸리를 발견하고 옮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충격적인 가설을 세웠어요. 백철수와 백지영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백철수는 막내딸 지영이와 십수년간 근친 관계를 맺어왔고 이 사실을 아내 최순자가 알게 되자 입을 막기 위해 살해하려 했다는 거였죠. 지영이도 이 사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 범행에 가담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백철수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지영이 역시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죠. 아빠랑 그런 관계 아니에요. 우린 그냥 평범한 아빠와 딸이에요.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을 계속 압박했어요. 조사실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정신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백철수 씨, 솔직하게 말하세요. 딸하고 그런 관계였죠? 아니라니까요.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러다가 형량만 늘어날 겁니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점점 강압적으로 변해갔어요. 백철수는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죠. 경계성 지능을 가진 그는 복잡한 질문들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뭡니까? 사실대로 말하세요.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지 능력이 취약한 그녀는 장시간의 조사를 견디기 힘들었죠. 지영 씨, 아버지가 당신한테 뭘 했죠? 말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빨리 시인하는 게 나아요. 조사실의 CCTV는 이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피의자들을 압박하고 유도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대신 진술서를 작성해 주겠다며 회유하는 모습까지요. 하지만 이 영상은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어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백철수와 백지영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저도 관여했어요. 두 사람의 자백서에는 검찰이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근친관계, 살인 동기, 범행 과정까지. 하지만 이 자백은 강압적인 수사 환경에서 나온 것이었죠. 변호인의 조력도 없이 장시간의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허위 자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백철수가 그런 사람이었어? 딸하고 그런 관계였다니. 믿을 수가 없네. 그래서 아내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 정말 끔찍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백철수와 지영이는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었죠. 아무도 그들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2010년 초 백철수와 백지영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백철수, 백지영은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혼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음흉케 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는 유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죠.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진 얼굴들이 백철수와 지영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검사 측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사는 자백서를 제출했어요. 백철수와 지영이가 작성한, 아니 정확히는 강압적 분위기에서 작성된 자백서였죠.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것이 자발적 자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십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를 피해자 최순자가 알게 되자 살해를 결심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습니다. 자백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자백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발견하고 옮긴 사람도 피고인들입니다. 하지만 제3자가 담장에 놓았을 가능성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입니다. 재판은 검찰에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백철수와 지영이는 법정에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제출된 자백서의 무게를 이길 수 없었죠. 저희는 정말 안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제지에 백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죠. 1심 재판부는 의외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백철수, 백지영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검사는 즉시 항소했죠. 이 판결은 부당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1심 판결은 증거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자백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어요. 피고인 백철수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 백지영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쿵! 망치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백철수는 멍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고 지영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울부짖었어요. 안 돼요. 우린 정말 안 했어요. 재판장님, 제발 다시 한번 봐주세요.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되었죠. 백철수와 지영이는 교도소로 향했어요. 교도소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백철수는 무기수 감방에 수감되었어요. 야, 근친살인범 새끼. 더러운 놈. 다른 수감자들도 그를 멸시했습니다. 백철수는 매일 밤 감방 구석에서 울었어요. 나는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지영이고 마찬가지였죠. 여자 교도소에서 그녀는 괴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빠랑 그런 짓 했다며? 정말 역겹다. 지영이는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삶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한 게 뭔데?
2020년 백철수가 수감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면회실에서 지영이가 백철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그동안 한 번도 진실을 포기한 적이 없었죠. 지영아, 우리 언젠가는 나갈 수 있겠지? 네, 꼭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결백하잖아요. 그때 한 변호사가 이들의 사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재심을 전문으로 하는 정의로운 변호사였죠. 제가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해봤는데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죠. 수사 과정에 CCTV 영상이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네요. CCTV 영상이요? 네, 조사실에는 CCTV가 있었을 텐데 그 영상이 증거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검찰에 영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당했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영상을 본 변호사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강압수사잖아요. 화면 속에서 수사관은 백철수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 딸하고 그런 관계였죠? 아니라고요? 생각해봐요. 빨리 인정하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형량만 늘어나요. 백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장시간의 조사에 지쳐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자, 여기 서명하세요.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수사관이 진술서를 밀어주는 장면도 담겨 있었어요. 백철수는 멍한 표정으로 서명했죠. 지영이의 조사 장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씨, 아버지가 당신한테 뭘 했어요? 말해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빨리 시인하세요. 그래야 형이 줄어들어요. 저는 시인하는 거죠? 지영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건 자발적 자백이 아니었죠. 강압과 유도 속에서 나온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명백히 강압수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피고인 모두 경계성 지능으로 인지 능력이 취약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도 없이 장시간 압박적 조사를 받았죠. 재심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백의 신빙성은 충분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이었습니다. 일관성이 있다고요? 수사관이 유도한 대로 말한 거죠. 영상을 보세요. 법정에서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방청객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저게 수사라고. 완전히 강요하고 있잖아. 재판부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 측, 이 영상을 왜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검사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전문가 증인도 출석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경계성 지능 수준입니다. 복잡한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고 압박적 상황에서 쉽게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는 상태였죠. 그렇다면 자백의 신빙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변호인 조력 없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면 이는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검찰의 주장은 점점 힘을 잃어갔죠.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습니다. 청산가리를 구매한 기록도 막걸리에 넣는 걸 목격한 사람도 없습니다. 막걸리를 담장에 놓은 사람이 누군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하나하나 반박했어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잘못된 가설에서 출발했습니다. 근친관계라는 충격적 서사에 매몰되어 객관적 증거 없이 강압수사로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마침내 2025년 11월 재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백철수, 백지영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백철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이는 얼굴을 감싸고 울부짖었죠. 엄마, 저희 결백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15년입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무고하게 감옥에서 보낸 거예요. 청춘을 빼앗기고 인생을 망가뜨린 채로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이 사건의 자백은 강압수사에서 나온 것으로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들은 경계성 지능으로 인지 능력이 취약했음에도 변호인 조력 없이 장시간 압박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를 보여주는 CCTV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명확한 물적 증거 없이 오로지 허위 자백에만 의존한 유죄 판결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유족들의 표정은 복잡했죠. 그들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었으니까요. 교도소 정문 앞 백철수와 지영이는 15년 만에 자유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아버지, 지영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죠. 백철수는 7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고 지영이는 37의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백철수 씨 15년 만에 무죄를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백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사관이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저희는 안 했다고, 진짜 안 했다고 수백 번 말했어요. 그런데 계속 거짓말하지 말라고 시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밤새 조사하고 협박하고 유도하고.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지영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20대, 30대를 감옥에서 보냈어요. 변호사가 두 사람을 보호하며 기자들을 막아섰죠.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며칠 후 백철수와 지영이는 국가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년간의 억울한 수감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정도면 작은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겠네요. 네, 두 분 몫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공식 사과도 있을 예정입니다. 공식 사과 자리에는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이 나왔어요.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큰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이는 그들을 보며 백철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백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영이는 아버지의 손을 꾹 잡아줬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햇살이 따스했고 흙냄새가 좋았어요. 지영아,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네, 아버지. 우리 힘내. 미안해, 지영아. 내가 무능해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잘못 아니잖아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짱 봐왔어요. 삼겹살이랑 채소들. 오, 오늘 저녁은 푸짐하겠네. 지영이가 고기를 구우며 웃었어요. 아버지 교도소에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예요? 엄마가 해주던 된장찌개. 그게 제일 그리웠어. 저도 엄마 생각 많이 나요. 특히 이렇게 밥 먹을 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순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죠.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백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피해자잖아요. 그래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너희를 지켜야 했는데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엄마한테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에요. 어느 일요일 두 사람은 최순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지영이가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무죄 받았어. 이제 떳떳하게 너한테 올 수 있게 됐어. 백철수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저도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잘 살 테니까 너도 편히 쉬어. 두 사람은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죠. 돌아오는 길 백철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진짜 행복해지자. 그게 엄마한테 보답하는 거야.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15년을 빼앗겼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억울함과 분노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삶을 시작했죠. 때론 힘들고 외롭지만 서로가 있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김치찌개 어때? 좋아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작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부글부글 끓는 소리. 두 사람이 나누는 소소한 대화. 이것이 그들이 15년간 꿈꿔왔던 일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압수사로 15년을 빼앗긴 이들에게 보상금과 사과만으로 충분할까요? 담당 수사관과 검사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게 정의로울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언제든 우리에게도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저에게 영상을 만들 힘을 줍니다.